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들도 있죠. 집안이 물질로 가득 차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이 나를 채우면 나의 자아를 찾아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 걱정, 불안을 덜어내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움이 주는 평화와 자유를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구로운 책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지구로운 책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목요일 4시에 정기 방송이 있고요. 재방송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던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셨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페인에서 엄청난 폭우로 마을이 고립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듯 오늘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온 기후 재앙 앞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박일진 완주농어업회의소 정책실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예, 더웠습니다. 네. 예, 겨울 그래서- 초입치고는 상당히 더운 날씨죠. 네, 입동도 지났죠.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을을 정말 가을다운 가을을 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죠. 걱정이죠. 계절이 많이 변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겨울도 아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겨울일 거고 네, 이제는 대부분 열대야로 기후가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우리 바다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까지 남해안 동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아열대화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니죠? 그렇죠. 네. 먼저 실장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완주군 농업회의소라는 곳에서 정책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탄소중립위원회에 혹시 멤버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탄소중립 포럼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여러 기관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후 재앙 앞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이제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전라북도 지역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얘기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후 행동 활동을 하시면서 기관에도 있고 강의도 하시고 이제 많은 도민과 시민과 얘기를 나누고 계실 텐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어려운 점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32%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게 21%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기후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 기조의 변화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혼선을 줍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국민들 간의 대립과 대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일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퇴보하고 원전 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것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부의 어떤 일관되지 않는 정책이 정부 기관 내에서도 혼선스러울 거고 우리 시민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어느 누군가가 지도자가 정책이나 아니면 그래서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보면은 모든 이 기후 대응 활동은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오락가락 하는 거고요. 네. 시민들은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2050 탄소 중립 선언할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21%로 낮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2030년이면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이 6년 동안에 지금 9%에서 21%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32%는커녕 네. 21% 낮췄는데 지금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이 30%를 다 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9%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5년 동안 6년 동안에 네. 25% 21% 달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정책 퇴보가 네. 이게 기후 대응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도 분명히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 그렇죠. 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뭐 탄소 예산을 했을 때 뭐 4년 남짓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럼으로써 이게 정부가 그 제대로 그 정책을 한기조로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국가적 손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적 손실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탄소 예산이 4년 남았다고 했는데 네. 탄소 예산은 이미 소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올해 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네. 평균 지구 온도가 1.6도까지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도로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세계 그 지구 상승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했던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그게 탄소 예산인데 네. 이미 그 탄소 예산은 소진하고 네. 이게 더 빠른 기후 그 악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손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미 손실을 입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네. 국룰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네. 원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고. 네. 국론이 분열됐잖아요. 네.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음. 그리고 또 다음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원전 중심의 정책 기조로 갔는데 다음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로 변환한다고 하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네. 그 반대하고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네. 이게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음. 그 위험한 걸 그냥 쉽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네. 이게 손실은 이미 있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크게 손실을 입을 분야이기도 한데 알리백이라고 하는 게 네네.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 범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네.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것이 그 무역 규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역 규범이 되면 결국은 수출하는 나라에 페널티가 부과되는 네. 이게 알리백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 공론 분열로 인한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거라고 하는 것을 네. 그 뭐 미리 짐작해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리백은 아까 민간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또 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리백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서비스 부분에서도 아리백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9%인데 과연 그게 현실로 가능할까라는 것에 우리가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겁니다. 네. 지금도 이제 그 알리백 제품의 요구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 해가지고 그 제품을 알리백 제품을 생산을 못 하니까 네. 이게 유럽에서 그 일종의 계약된 수출 물량이 네. 중단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이전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인 거죠. 네, 국가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국가적인 손실 우리 개인에게 오는 것이고요. 만 일자리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그런 힌트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한국에 미래가 있을까? 우리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는 먹거리가 보장되는 건가? 굉장히 절망적인데 또 그 절망적인 얘기는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네네. 그런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 언제든 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후 대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지금 국가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정책 기조가 자꾸 흔들려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 기후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예,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후위기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기후위기를 단순히 이게 일반적인 환경 이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벤트성 어떤 그
행사 수준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네. 이 기후 위기는 총체적인 인류 생존의 위협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인류 생존의 위협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용어를 등장시켰을 때는 네. 좀 빨리 각성을 하라라는 측면에서 위기라는 용어를 등장을 시킨 건데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네. 것이 그 좀 아쉬움이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근데 이 위기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이 뭐 지구가 위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위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인간한테 위기라고 할 때 위기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생존이거든요. 네.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 생존의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뭐 정글의 벽집 야생에서 이제 그 살아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생존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먹을 거, 그렇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 아니요. 불이 필요합니다. 아, 네네.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집이 필요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네. 불은 에너지에 해당하고요. 네. 먹을 거는 식량에 해당합니다. 음. 그러면 그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그건데 네.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류 생존하고 그 빗대어 보면 두 가지 문제에서 생존을 위해서 두 가지 문제에서 치명적인 위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죠. 식량과 에너지가 있을 수 거죠. 있겠네요. 네네. 그 네. 식량과 에너지의 문제가 생긴 것이 네. 위기라고 하는 거고 위기의 성격은 그 두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위기라고 하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식량의 위기, 그다음 에너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 이제 컴퓨터 노트북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컴퓨터를 열 수가 없거든요. 제 모든 자료가 거기 있어요. 오늘 방송 온거도 그 컴퓨터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전기가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지금 바로 그게 현실이 가장 직접적인 현실을 제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그처럼 사람들이 이제 방금 저의 예와는 달리 우리가 맨날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이 전기는 하나의 우리 생활과 정말 떼내야 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다면 사실 물도 마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가 연관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이 전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에너지 위기다라는 얘기를 조금 실감하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우리가 그 풍족하게 쓰고 있으니까 위기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싸잖아요. 네. 마음껏 쓸 수 있고 풍족하게 쓰니까 위기라고 하는 걸 못 느끼는데 그러면 이 기후위기가 왜 왔느냐를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네. 결국 화석연료를 네. 남용해서 온 위기가 이 기후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쓰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네. 더 빠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더 빠르게 올라간 만큼 인류는 그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6도까지 이렇게 산업화 이전 대비 6도까지 올라가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6도까지 그 올라갈 정도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 이제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멸종 상태가 아닌가요? 6도면. 멸종이죠. 네. 지금 우리가 1.65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미 우리가 겪는 것은 어떤 지역적이긴 하지만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스페인처럼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온도가 한번 올라가면 이게 가속화 붙어서 우리가 스노우볼 눈사람을 한번 처음에 만들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면 쉽게 더 많이 빨리 가속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6도는 뭐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 쓰게 되면 네.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 화석 연료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구 온도를 더 높이지 않으려면. 네. 그래서 인류가 이게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 멸종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네. 그 중단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중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뭐 이게 화석 연료의 전기 뭐 전력이라고 하죠. 네. 이 전력 공급 비중이 석탄, 그다음에 석유, 가스 이런 네. 거 포함해 가지고요. 네. 전체 전력 공급물의 65%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재생에너지가 9%입니다. 네. 이렇게 전력 공급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6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지금 당장 중단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중단되겠죠. 멈춥니다. 60%면. 네. 정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삶을 지금 당장 중단할 수는 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적으로 지금 당장 중단은 어려우니 그 2050년까지 서서히 중단해 가자. 네. 근데 2050년 이후로는 더 쓰지 말자. 네. 이렇게 합의한 것이 2050 탄소 중립 선언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게 서서히 중단하자. 네.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되는데 네. 요거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좀 충격을 완화시켜 가자.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한정 뭐 이렇게 이게 유예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딱 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동안까지만 그렇게 하자고 정해놨기 때문에 네. 이건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 이제 그 화석 연료 그 사용을 좀 조금씩 줄여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기 울릉도에 있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새롭게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고 또 그 영국은 얼마 전에 9월 말 정도에 마지막 그 석탄 발전소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산업혁명에서 석탄 시작을 해서 이제 끝을 맺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많은 어떤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석탄은 보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가고 있고 폐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로도 충분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을 이렇게 살짝 지금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면 네.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면 원전으로 가는 게 맞죠. 네. 근데 원전이 굉장히 불안정한 네. 또 그 문제가 많은 네.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네. 체르노빌 사건이나 네. 일본의 그 원전 폭발 사고나 네.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 원전이 한번 문제가 됐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네. 그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전을 설정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원전의 위험성이 뭐 1% 정도 된다고 할지라도 그 1%가 현실이 됐을 때는 온 국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온 세계 인류가 또 피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좀 조심스러운 합의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런 합의를 위한 노력들이 네.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네. 좀 큰 문제라고 봐야죠. 네.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야 하는 상황은 맞고요.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에너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여름에 에어컨 팡팡 틀고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짧은 면티 입고 있는 그런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 가는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또 참여가 필요하는 게 있죠. 에너지 감축에 있어서는요. 예, 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국가 정책이죠. 네. 근데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고 정치의 그 근원은 시민들의 힘이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힘으로 이게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야 그게 바람직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네.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 전환이 주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원전을 마음대로 저렇게 음. 그 노후 원전 폐쇄하지도 않고 네. 폐쇄 시기도 지났는데 폐쇄하지도 않고 연장하고 음. 뭐 이런 그 무분별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민들의 힘이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시민들의 힘이 모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행동 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를 적게 쓴다든가 또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필요하죠. 네. 얼마 전에 그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잖아요. 예, 네, 예. 트럼프는 이제 사실 그 유명하죠. 기후변화 우리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그분의 이제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기후 대응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도 탈퇴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뭐 전 세계 지금 얼마 앞으로 그 12월 말 정도에 보면은 그 당사국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 어떻게 전망하냐? 그건 네. 제가 그만큼 뭐 그 권한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네. 없지만 네. 트럼프는 기후 악당을 넘어서 기후 악마다. 네. 기후 악마다. 이거에 네.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그 사기극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전에 대통령 할 때도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었잖아요. 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사실은 주도해 가다시피 하는데 미국이 기후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네. 기후 대응 흐름도 좌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그 기후 협약을 탈퇴하거나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의 의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미국으로 가서 네. 미국에서 그 주구장창 네. 앉아가지고 네. 트럼프 하야라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통령 하야 이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 하야라고 시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퇴근하고 오는 길에 보니까 그 트럼프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장점도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장점도 있어요. 물론 네. 있지만 네. 이게 기후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기후 문제는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인류가 겪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지역의 전쟁이 뭐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큰 문제이잖아요. 기후 변화 그렇죠. 문제가.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위기가 아까 식량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예. 식량 우리 뭐 슈퍼에 가면 언제든지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식량 위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풍족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위기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에너지 위기도 너무 풍족하게 있으니까 설명하기 힘든 거고 식량 위기도 너무 풍족하게 먹고 있으니까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식량 소비 구조를 잘 보면 네. 이제 위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음. 그리고 예전에는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농민들은 식량 위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 대부분 과학자들과 네. 우리나라도 국책 연구 기관들에서 네. 식량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식량 위기가 사실은 예전에 선언적으로 농민들이 얘기했던 개념에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식량 그 시스템을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약 29억 톤 정도의 식량이 생산이 됩니다. 네. 근데 그 2060년 경에는 이게 2050년이죠.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그 지나서? 목표했는데 2060년 경에 세계 인구가 100억 정도로 네. 늘어나요. 네. 또 이제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인도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베트남 뭐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량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증가합니다. 근데 식량 수요는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식량 공급은 이게 가능하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그 작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더 줄어들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죠. 네. 그럼 정상적으로 생산은 어렵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4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계속 80억
될 동안에 정상적으로 물론 그 한 10% 정도는 그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만 네. 정상적으로 식량이 생산돼서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식량 생산의 방법이 갯벌을 메운다거나 그래서 간척지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산림을 불태워 가지고 열대 우림을 불태워 가지고 네.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식량을 생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산림을 불태워서 농경지를 확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간척지를 만들어 가지고 갯벌을 매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갯벌도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네. 근데 갯벌을 다 망가뜨리고 산림을 다 망가뜨리고 네. 우리가 과연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경지를 그런 방식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없다. 브라질이 그 산림을 아마존 산림을 불태워 가지고 농경지 만들어서 계속 식량을 생산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 그 누굽니까? 그 브라질 대통령. 네.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요. 아무튼 네네네. 그 네. 대통령이 더 이상 네. 산림을 그 훼손해서 농경지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룰라. 네네. 소보노로 이후엔 소보노는 계속 그 아마존 파괴하는데 좀 적극적인 정책을 폈었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분은 반대 입장을 보여주는 행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남아도 그동안에 계속 그 열대우림을 파괴하다가 그래서 농경지를 만들어서 식량을 생산하다가 동남아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네.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남미 쪽에서도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식량 생산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생산되는 그 식량 29억 톤 네. 외에 조금 더 늘어날 건데 그럼 조금 더 늘어난 것 가지고 인구 인류 증방. 네. 100억으로 늘어난 인류 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따른 추가적인 식량 수요 이걸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유기가 아닐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생산된 식량 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건강하게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양분 공급원으로서의 식량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식량 시스템을 뜯어봐야 되는 거죠. 네.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건 가능합니다. 음. 우리가 욕망을 자제한다면. 네. 첫째는 이 식량 소비가 사람이 42% 정도를 먹습니다. 근데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식량을. 가축이 이제 먹겠죠. 네, 가축이 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38%를 먹습니다. 네네. 그 바이오 에너지가 15%를 차지합니다. 네. 씨앗으로 3% 정도를 차지해요. 네. 이렇게 식량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축이 먹는 양만 줄여도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100억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 에너지로 들어가는 식량을 바이오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사람이 먹게 된다면 네. 100억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 식량이 결국은 소비 구조고 배분입니다. 네. 이 배분을 가축으로 들어가는 식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로 들어가는 식량도 줄여야 됩니다. 씨앗으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사람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먹는 식량은 늘리고 가축과 바이오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 네. 인류가 100억이 되더라도 인류 100억 인구가 건강하게 삶을 지속하는 식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겠느냐. 이 식량 소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식량 소비 시스템을 바꾸자고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그 일일 채식 네.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월요일 채식, 네. 월요일은 채식의 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일일 그렇죠. 채식.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게 그 제한된 식량 자원으로 인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식량 소비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 식량 그 생산 구조나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간이 먹는 퍼센티지가 있고 가축이 먹고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제 식량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축을 먹기 위해서 그 가축이 또 식량을 먹는다라는 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식량이 무한정으로 생산이 된다면 네. 이거 꼭 뭐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하면 그런 방식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네. 자원은 유한한데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건데 네. 그 비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추구할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인류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럼 그걸 보고 무한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네. 인간이 먹고 싶은 입맛에 따라서 먹고 싶은 욕망을 무한하게 추구를 할 때 그러면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될 거냐. 그 지구 위에 살아가는 인류가 지속 가능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식량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이제 그 분배 구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식량 생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 식량 소비를 분배를 잘 하면 된다. 네. 분배를 잘 하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분배를 잘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먹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까 그 가축한테 먹여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맞는 건지. 네. 그러면 단백질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던 육류에서 얻을 건지 그 단백질의 영양분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그 식물성 원료로 단백질원을 만들고 네. 배양을 해서 배양육으로 해서 단백질원을 만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2년 전인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럽의 자료를 끌어다가 발표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 자료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2040년경이면 단백질 공급원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곤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곤충도 있지만 네. 단백질 공급원이 어떻게 바뀌냐면 네. 전통적인 육류에서는 40%의 단백질을 얻고 네. 식물성 대체육이죠. 대체육이 두 가지죠. 네네. 식물성 대체육과 그다음에 배양육 두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식물성에서 30% 단백질을 얻고 네. 그리고 배양육에서 30%를 얻는. 그러니까 네. 전통육이 4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량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네. 무한정 가축에다 먹여가지고 그 먹인 가축으로부터 단백질을 얻는 이 방식이 네.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단백질원 공급 방식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한 자료를 우리 무역협회가 네.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2년 전 일입니다. 2040년에 이제 그런 대체육과 이제 배양육의 전통적인 단백질 우리가 육류에서 섭취하는 것을 훨씬 더 앞서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 단백질 굉장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연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어떤 채소나 다른 농작물에 통해서도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이 배양육이라든지 대체식품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우리가 내 건강과 지구 건강 두 개를 봤을 때 좀 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들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네. 충분히 뭐 채식으로만은 건강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풍부한데 이것도 하나의 어느 정도의 변화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백질에 대한 연연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영양소 부족은 아니어서 죽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것이 크게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채식이란 단어를 좀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채식이나 비건. 예, 그것도 이제 누구의 선택권이나 아니나 여러 가지 또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기후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의 선택권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나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지금 이 식량 시스템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식량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굉장히 식량 자급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식량 위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식량 위기가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한 번 올 거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식량 자급률이 한 45% 수준입니다. 네. 이게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이 먹는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이 식량에 대한 문제고요. 곡물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가공해서 식용유로도 먹고 또 이제 사료로 가축한테 공급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곡물 작업은 20% 수준입니다. 80%를 수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세계적인 곡물 생산에 이상이 생길 때 네. 그럼 정상적인 수입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식량이 비싸질 겁니다. 네. 근데 그 엄청난 식량의 80%를 네. 우리는 그 비싼 돈 주고 사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올해 대파 가격 폭등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 선거를 그 좌우를 했습니다. 대파가. 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과도 파동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사과 정도 파동이 있었습니다. 품목이 1년에 한 개 정도로 국한돼서 그 영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사과 파동이 있었죠. 또 사과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주부니까 슈퍼에 가면 없는 게 많아요. 아니면 중국산이거나. 네. 그리고 또 그 최근에는 배추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네. 폭등해가지고 1년에 연달아서 있었네요. 네. 네. 이게 기후 위기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 기후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작물들이거든요. 네.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싸면 비쌌다고 농민들이 그 뭐 이렇게 굉장히 덕을 볼까요? 아니죠. 정상적인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농민들은 비싼 돈을 받아도 손해입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농어민의 날 행사에 네. 농민들은 기후 위기로 비싼 돈 주고 그 가격이 비싸봐야 손해가 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그 줄을 이뤘습니다. 그건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손해고 국민들도 비싸게 사서 먹으니까 손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그 식량이 80%를 해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끔찍합니다. 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 배추, 대파, 사과 이걸로 국회의원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네. 국민적으로 그 여론이 들끓고 네.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식량 파동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게 맞죠. 네. 그 위협이 그 1%라 하더라도 혹은 10%라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네. 그 확률이 10%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10년 이내에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냥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콕 찍어갖고 대한민국을 네. OECD 43개 국가 중에 가장 식량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요. 대비가 필요하다. 네. 이거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배추 파동이라든지 사과 파동, 뭐 대파 파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면 되지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 농업 문제를 이끌어 왔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장황이 적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대체로 이 위기의 기후 다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수입해서 가격만 낮추면 된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미래에 그 정확하게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죠. 네.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그 국내 농산물 자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그 자급률을 높인다라는 거, 이제 과거에 보니까 굉장히 한 40% 이제 곡물을 말씀드렸을 때 40%에서 지금 거의 반 정도로 내려온 거잖아요. 곡물만 봤을 때. 그런데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나라에는 지형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구 이제 그 자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그 대부분 농경지로 그러니까 그 곡물이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논이나 밭들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대부분 어느 일부분은 그것을 뭐 그 개발을 위해서 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산을 깎아서 뭐 어떤 높은 지대에 있는 곳에 뭐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들이 과거보다는 좁아졌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늘린다라는 게 시간적으로는 많이 걸리고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급률을 높이는 게 쉽진 않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 구조상 과거에서도 수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그 수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일정한 어떤 그 루트로만 이게 생산이 되어서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고 또 우리나라는 토지가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어떤 곳에 농지를 사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그 국내에 그런 뭐 자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맞기도 하고 그 얘기가 해외 네. 자원 개발을 좀 해야 된다. 네. 식량 분야에서 그러니까 공급망도 좀 갖추고 네. 또 다변화하고 네. 뭐 일명 맞기도 합니다. 음. 그렇지만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에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가정을 해놓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문이 다 닫혔을 때 그렇죠. 가정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과거 10년간 네. 이게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과거 네. 10년간 이게 그 이상기후나 식량 생산의 차질로 인해서 식량 수출을 금지했던 국가들이 26개국 정도가 됩니다. 식량이나 인도라든지 지금 베트남도 쌀 수출을 좀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WTO고 뭐고 없어요. 네. 자국민들이 먹을 식량이 없을 경우에는 음. 수출을 중지해버립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원 자원 뭐 해외에다 자원을 개발하고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정작 식량 위기가 오면 무용지물입니다. 음. 그럼 국내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식량 위기라고 하는 거지. 네. 외국에서 좀 돈 더 주고 비싸게 주고 사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물론 식량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추 뭐 한 포기에 10,000원, 20,000원 갈 정도가 돼버리면 네. 사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식량 위기예요. 네. 그렇지만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식량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도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제를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농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농지가 네.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 수단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농지를 자꾸 산업단지 만들고 도로 만들고 뭐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써버리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그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들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노령화로 앞으로 가능성이 10년이면은 지금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노령화로 그 후계자가 사라지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네. 우리 농업 농촌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후계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 인력이 사라지는 것이지. 네. 그 뭐 고령화 돼 가지고 그 농촌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농업의 후계 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 정책이 뭔가 농업 분야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계 농업을 유인할 만한 네. 좀 그런 그 적극적인 정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후계 농업인들이 와서 이게 그 농업 생산의 주체가 없으면 아무리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 그 주체를 이게 만들어가는 것이 네. 좀 필요한 일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지금 주식인 쌀을 육류가 추월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보자면 쌀은 56kg 소비합니다. 네.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그 120kg 소비했어요. 1인당. 근데 지금은 그 반절도 안 되는 56kg 내려왔습니다. 네. 육류는 대신에 네. 작년에 60kg가 소비가 됐습니다. 1인당.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구조 가지고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도 제때 값도 맞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쌀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샀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의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식량 소비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식량 소비 구조도 이게 뭐 경제가 성장할수록 육류 중심으로 소비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이미 이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최정점을 찍고 계속 한 지금 3, 4년간 육류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영국과 독일이 지금 그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신에 식량 소비는 늘어갑니다. 네. 식량 소비는 늘어갑니다. 미국은 그 육류 소비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자면 육류 소비가 빠지고 그 식량 소비가 좀 늘어가고 있는 이게 추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반대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래야 육류의 대부분은 그 수입해오는 95, 그러니까 사료의 95%가 네. 수입해온 곡물입니다. 식량이에요. 그렇죠. 수입해온 식량이에요. 네. 수입해온 식량으로 그 육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식량 위기가 와도 식량이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가축이 되겠네요. 가축이 먼저 타격을 네. 받습니다. 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그게 그 소비 패턴을 보면 네. 육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농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후계의 농업인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육류 식단에서 조금 더 채식, 다른 곡물 중심의 어떤 그 소비 구조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 식량 위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게 축산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네. 그동안은 외부 투입제를 중심으로 축산이 성장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부 투입제라고 하면 이제 그 뭐 수입된 사료 곡물 이게 대표적인 거죠. 네. 근데 이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내부 순환형 방식으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순환형 방식이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그 소를 기준으로 볼 때 네. 예전에는 닭도 풀을 먹었고 돼지도 풀을 먹었습니다. 지금 소는 이제 당연히 풀을 먹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소만 놓고 국한해서 보자면 소는 내부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사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 풀을 사다 먹여요. 네. 외국에서 사료를 사다 먹여요. 네. 이런 방식으로 그 소를 사육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풀을 사다 먹여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농업 부산물들. 네. 다양한 농업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사료를 생산하고 네. 그렇게만 된다면 축산이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식량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축산 규모 확대 정책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규모 확대 정책은 끝났고 이제 규모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있는데 네. 이건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산 농가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부 당국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소비가 아까 쌀보다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다 수입해 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축산이 단독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식량 소비 시스템 가운데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축산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이 식량 위기에. 네. 그래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가장 먼저 대비해야 될 산업 분야로 보자면 축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축산은 지금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나요?
쉽진 않습니다. 네. 쉽진 않는데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긍정적 그래요? 신호라고 보고요. 이제 더 이상 축산 규모 확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규모를 줄여야 된다. 네. 이런 정책 방향 기조가 올 9월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그래서- 소식이네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 네. 이제는 좀 뭔가 안 거죠. 네.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네.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조금 우리 소비 식량에서 소비 구조 시스템을 좀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합니다.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인지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다라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얘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어떤 정보를 통해서 또 정보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미끄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전라북도 탄소 중립 녹색 기본계획. 기본 계획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어떤 실천 방향이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완주구 농업회의소 박일진 정책실장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3.5% 법칙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3.5% 인구가 지속적으로 행동할 경우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 시민 참여와 정책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론 칙생활과 함께하면서 우리 함께 지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해봐요. 지구론 칙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